K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영상의학과 강옥래 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일병원 영상의학과 강웅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상의학과는 예전에 우리가 방사선과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2000년대부터 이름이 바뀌면서 많은 네. 분들이 질병 치료의 시작, 그러니까 진단 검사를 하는 곳이다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선 예전에는 명칭이 방사선과 또는 진단 방사선과라는 명칭을 불렸습니다. 그 엑스레이 정도를 더 많이 사용하는 분야여서 방사선과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이게 이제 2004년도에 영상의학과로 이름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분들 중에서는 이제 엑스레이나 뭐 CT나 MRI 같은 촬영 기계로 촬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잘못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는데요. 영상의학과 전문 의사 선생님들은 촬영을 하시지는 않으시고요. 촬영은 이제 기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분야고, 저희는 이제 촬영된 사진을 가지고 판독을 해서 질병을 찾아내고 진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초음파 같은 분야는 기계가 직접적으로 찍어주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직접 초음파를 가지고 촬영을 해야 되는 분야라서 그 분야만 의사가 직접 촬영을 하고 그 촬영된 사진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이해가 됐어요. 검사를 통해서 질병을 판독하는 분과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센터장님, 그 현대의학에서는 뭐 MRI, 뭐 CT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단의 큰 축이었잖아요. 네. 근데 영상의학과에서 제가 듣기로는 진단 말고 치료를 담당하는 세부 분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분야는 이제 세부 분과로 인터벤션 분과라는 분과가 있습니다. 영상의학과의 한 분과고요. 이 인터벤션이라는 용어 자체는 영어에 이제 인터빈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의 뜻은 이제 중간에 존재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거의 명사 형태로 인터벤션이란 영어명을 그대로 따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벤션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반인들 분한테는 좀 낯선 용어이실 텐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몸속을, 그러니까 시술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영상 장비를 이용해서 엑스레이 투식이나 초음파 뭐 이런 거로 몸 안을 볼 수 있는 영상 장비를 이용해서 그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몸 안을 시술로서 치료하는 분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인터벤션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중재라고 번역이 되기는 하는데요. 사실 이 중재라는 용어가 이제 중간에 존재한다 이런 뜻 외에 환자와 사이에서 이제 어떤 문제를 서로 의미 있게 화해를 유도한다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이제 임상의 사이에서 문제를 좋게 해결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화해를 유도한다 이런 뜻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강 365를 진행하면서 중재석 시술, 인터벤션 이란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없을 거예요, 아마. 없군요. 네. 아니 궁금합니다. 요즘 많이 하는 복강경 수술 같은 이 최소 침습 치료 같은 걸로 보면 될까요? 네, 복강경 수술도 사실 그 침습 부위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한 분야고요. 인터벤션 치료도 사실 근본적인 핵심은 최소 침습적인 치료라는 데 있습니다. 그 수술적 치료처럼 전신 마취하에 환자의 몸을 개복하거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배를 열거나 큰 위해를 가하지 않고요. 바깥쪽에서 절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이 일단 최소 침습적인 치료가 가능하고요. 제 생각에는 인터벤션에 중재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 중에 하나도 인터벤션 치료들이 그 어떤 질환의 치료의 종착점이 되는 게 아니라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 다른 치료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 다리 역할을 해서 상태의 호전을 가져오고 이 호전을 가지고 다른 뭐 수술까지 넘어가는 이런 분야를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인터벤션 자체만으로도 회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방사선 종양학과에서도 어떤 그 방사선을 이용해서 종양을 치료하잖아요. 네. 그러면 엑스레이를 이용한
영상의학과에서는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주신 그 방사선 종양학과 예전에는 치료 방사선학과라고 불렸었는데요. 이 분야는 종양을 그 3D 기법을 이용해서 고용량 방사선을 조사해서 그 종양을 치료하는 한 분야입니다. 하지만 영상의학과 인터벤션 분야는 엑스레이 주로 투시 장비를 이용하는데요. 영상 장비를 실시간으로 눈으로 보면서 의료용 도관이나 아니면 철사 등을 이용해서 시술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치료 방사선과는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방사선을 조상하는 것이고요. 영상의학과는 의사가 직접 손으로 시술을 하는 게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환자들은 저희처럼 거의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저도 생각해 보면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시술 받으러 가야지. 어디 가야지? 영상의학과 갈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 사실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영상의학과 의사는 저처럼 인터벤션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진단 판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잘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다른 과랑 달리 환자를 직접 대하고 설명하는 외래 같은 진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은 병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진료과랑은 달리 환자들이 잘 만나실 수 없기 때문에 좀 생소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벤션 같은 분야는 더더욱 생소합니다. 이게 이 영상의학과에서 치료를 한다는 사실 자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요. 하지만 이제 영상의학과 자체가 대학병원에서 살펴보면 가장 이제 의사 수들이 많은 과가 내과 분야인데요. 내과 외에 그 다음으로 이제 의사분들이 많은 과가 영상의학과입니다. 그만큼 영상의학과가 병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인분들이 저를 이제 소개하실 때 이제 영상의학과에서 치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상상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저조차도 이제 저를 소개하기가 좀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네. 이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네. 드는데요. 그럼 2000년대에 방사선과에서 영상의학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진단과 치료 영역으로 나뉜 건가요? 그러니까 이 인터벤션 시술의 역사는 네. 어느 정도 될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예전부터 CT나 MRI, 초음파 같은 장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이제 거의 엑스레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가지고 혈관 촬영 같은 것도 원초적으로는 했었었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너무 옛날 얘기고요. 본격적인 역사의 시작은 1964년에 닥터 도터라는 분이 허벅지에 있는 동맥이 좁아져 있는 부분을 이제 피부를 이제 뚫어서 이제 풍선 같은 걸 삽입을 해서 그 풍선 확장술을 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경피적 혈관 확장술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이제 본격적인 역사의 시작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78년도에 행동적 방사선과학이라고 해서 소개가 되었고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세계적으로 그냥 용어 자체를 인터벤션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공식 명칭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을 1982년도에 중재적 방사선과학으로 번역을 해서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의학계 인터벤션은 실제로 또 어떤 질병 치료에 활용이 되는지도 너무 궁금한데요. 네, 사실 이제 용어 자체도 생소하시니까요. 어떤 거를 하시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심장 관상동맥 협착 시에 우리가 시행을 하는 스텐트, 그러니까 금속 철망인데요. 이거에 삽입술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뇌동맥류에 이제 철사를 집어넣어서 막는 코일 색전술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인터벤션 시술의 한 예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아주 간단한 예로는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조직 검사를 하는데요. 이 초음파 유도하에 조직 검사, 조직 생검 이런 것들도 다 기본적인 인터벤션의 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기계 장비를 이용한 영상 유도의 모든 시술은 다 인터벤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하신 심장과 뇌혈관 질환 등의 인터벤션, 그러니까 중재적 시술이 좋은 점,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생각을 해보자면요. 인터벤션 수술은 이제 국소 마취만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의 신체적 부담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 양도 확실히 적고요. 그리고 시술을 할 때 조직 절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조직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배를 수술할 때 절개해서 여는 것 자체도 조직 손상인데요. 그런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가장 장점은 조직 손상이 적어서 이제 입원 기간이 굉장히 짧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당일 퇴원하시는 분들도 우와. 있고요. 외래에서 그냥 외래만 받고 잠깐 시술을 하시고 퇴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엄청난 장점이네요. 네. 아니 근데 다양한 영상 장비로 보면서 최소 침습 치료를 하는 만큼 뭐랄까요? 인터벤션의 활용 범위도 넓고 네. 종류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혈관계 인터벤션과 비혈관계 인터벤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혈관계 인터벤션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이제 인터벤션에서 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몸속에 관 모양으로 생긴 구조물에 대해서 치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형 구조물이라고 하면 이제 혈관, 그리고 담즙이 내려오는 담관, 그리고 소변이 내려가는 요관 정도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혈관계 인터벤션에서는 그중에 혈관을 주로 치료를 하는 분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혈관이 좁아져 있는 혈관 협착시, 아까 말씀드렸던 풍선 확장술 또는 스텐트 삽입술 등이 있고요. 이제 동맥이 늘어나는 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코일 색전술, 그리고 혈관이 이제 파열돼서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기계적 색전술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혈관계 시술은 우리가 많이 접해봤어요. 네. 스텐트 시술이라든지 코일 색전술 이런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네. 비혈관계 시술에는 어떤 것들이 쓰이나요? 일단 비혈관계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관 모양 구조물 이외에 고려할 수가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몸 안에 물이나 고름 같은 것들이 이제 고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 속에 고름집이 생겼거나 아니면 복수가 많이 찼거나 또는 이제 늑막 상출혈 등이 많은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이제 경피적 배액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관 삽입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담낭염, 담도 결석 이런 경우에 이제 경피적 담낭 배액술 아니면 담도 배액술 그리고 유로 결석 같은 게 있는 경우에 이제 경피적 신루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피적 신루술은 이제 그 등 쪽에서 우리가 신장이 있는 부위를 직접 찔러서요. 그쪽에 관을 하나 삽입해서 밑으로 못 내려가는 소변을 밖으로 빼주는 관 삽입술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센터장님, 제가 은근히 또 의학 관련해서 정보를 듣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네.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뭐 종양이나 네. 아니면 전립선 비대증에도 이 인터벤션이 네. 쓰인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설명을 못합니다. 알고만 있고. 알고만 있어요. 네. 맞는 말이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많이 잘 모르시는 분야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종양 치료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종양 치료 중에 간암 또는 자궁 근종 또는 혈관 근육 지방종 이런 종양들이 있는데요. 이런 종양줄을 외과적으로 절제를 하거나 뭐 이렇게 제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이제 암으로 가는 혈관이 있습니다. 암도 이제 동맥에서 피를 받아야 이제 이 암이 생존이 가능한데 그 혈관 동맥을 막아서 색전을 해버리면 암으로 가는 피를 아예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암을 제거 가능하고요. 괴사를 유도해서 암이 없어지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할 수 있고요. 일종의 색전술의 한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충분히 종양 치료도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벤션으로 혈관을 막아서 출혈을 막기도 하고 또는 막힌 혈관을 뚫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건데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실제 인터벤션 치료 케이스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네. 지금 준비하신 환자는 어떤 경우예요? 네, 일단 처음 말씀드린 환자는 담석 관련 질환으로 쓸개 주로 이제 우리가 한문으로 담낭이라고 하는데요.
담낭의 이제 쓸개가 담석으로 막히면서 늘어나서 물리적 폐색으로 담낭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곰는 급성 담낭염이라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 대표적으로 이제 외과적으로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는데요. 환자가 이제 전신 마취하에 수술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고령이거나 아니면 전신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전신 마취의 부담이 너무 있어서 외과적 절제술을 시행할 수 없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배악관을 삽입해서 경피적으로 그 관삽입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로 이제 관을 삽입해서 담즙을 밖으로 빼내고요. 나중에 이제 염증이 가라앉으면 추가로 들어가서 경피적으로 그 안에 있는 담석, 돌이죠. 돌을 다 끄집어내는 담석 재개술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담석이 다 제거되면 넣었던 그 관을 나중에 다 제거를 가능하고요. 이 제거를 하고 태어나실 수 있게 됩니다. 환자분의 CT 영상입니다. 간의 밑에 보면은 쓸개, 즉 담낭이 보이고요. 담낭이 많이 늘어나 있고 안에 보이는 작은 하얀 알갱이 같은 것들이 담석입니다. 그래서 돌이 있고요. 이 돌이 막혀서 이제 담즙이 안 내려가니까 담낭이 부풀게 됩니다. 부풀면서 곱는 질환이 담낭염이고요. 이분은 연세가 너무 고령이시고 전신 질환이 너무 많으셔서 수술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으로 경피적 담낭 조류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관을 하나 삽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저거는 초음파 사진이고요. 초음파 유도하에 바늘을 하나 찌르는 사진입니다. 저렇게 초음파 유도하에 바늘을 찌르면 안전하게 바늘을 찌를 수 있고요. 바늘을 찌르고 나서 오른쪽 사진은 엑스레이 유도하에 엑스레이로 촬영하는 동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엑스레이를 보면서 관을 하나 삽입해서 관을 넣어놓고 그 관으로 담즙을 제거하는 그런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염증이 다 가라앉고 나서요. 결국은 안에 있는 돌을 다 제거해서 막고 있는 돌이 없어야 저 관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저 안에 금속 철망으로 되어 있는 이제 바스켓이라고 하는데요. 금속으로 되어 있는 바스켓을 집어넣어서 저런 식으로 돌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담석 제거술을 시행을 했고요. 이분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담석을 제거하는 사진입니다. 보시면 저 안으로 예, 돌이 있고요. 예. 저 돌을 금속 바스켓을 이용해서 다 밖으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예. 저런 식으로 이제 제거를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구체적인 시술 과정을 설명해 주셨는데 보통 담낭염의 경우에는 수술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인터벤션 시술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담낭염은 대표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로 제거하는 담낭 절제술입니다. 근데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연세가 너무 고령이신 분들, 뭐 90세 이상이거나 심지어 100세 분들도 계시는데요, 요새는. 근데 그런 분들은 전신 마취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되고요. 그리고 전신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셔서 심장에 문제가 계시거나 폐에 문제가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전신 마취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할 수가 없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저 염증이 심해지면 폐혈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술을 통해서 전신 마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런 경우에 주로 우리가 이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인터벤션으로 혈관을 막아서 네. 출혈을 막잖아요. 네, 두 번째 케이스가 이제 그런 경우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고요. 이분은 소장에서 출혈이 심하셨던 분입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면요. 앞에 보이시는 사진은 그분의 이제 CT 사진인데요. 저 동그라미 칠한 부위가 이제 소장이고요. 소장에서 출혈이 있습니다. 저렇게 우리가 CT를 찍을 때 조영제를 몸 안에 넣어서 이제 사진을 찍는데요. 조영제는 피 속을 돌게 됩니다. 근데 만약 출혈이 있으면 저 소장 부위에서 조영제가 새게 되고요. 네. 그런 것들이 저렇게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소장 부위의 출혈은 출혈 심했던 분인데 사실 소장 부위의 출혈은 수술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술하시는 외과 선생님이 들어가셔서 눈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소장 내에 출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소장은 워낙 길기 때문에 어디서 출혈하는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어렵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시술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동영상 사진을 보시면 왼쪽 동영상 사진은 저희가 출혈하는 혈관 근처까지 찾아가서 출혈 부위를 찾는 사진이고요. 저런 식으로 이제 주용제를 주입하면서 엑스레이를 찍다 보면 저 터진 혈관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혈관을 찾아서 저 혈관을 막았고요. 이제 색전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추후에 마지막으로 더 이상 새는 부위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다른 부위에서도 출혈 부위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 촬영술을 시행하고 더 이상 새는 부위가 없으면 저는 치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두 번째 케이스가 소장 출혈 관련이었고 이제 마지막 케이스는 간암 환자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경우였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다음 환자분은 간암이 너무 커졌는데 본인이 병원을 잘 안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본인이 간암이 있으셨는지도 모르셨고요. 갑자기 배가 아프고 혈압이 떨어져서 응급실을 찾으셨는데 CT를 찍으셨습니다. 그때 보니까 아주 큰 간암이 간의 좌측에 있고요. 저게 너무 커지다 보니까 스스로 파열에 대한 자발적 파열 환자입니다. 근데 간암은 기본적으로 혈관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과혈관성 종양입니다. 그래서 저게 파열 시에 출혈이 상당히 심할 수 있고요. 복강내로 피가 많이 새게 됩니다. 저 환자분도 피가 많이 새셔서 저혈량성 쇼크 증세로 이제 응급실 내원하셨고요. 그래서 본인은 잘 인지하지 못하셨지만 어쨌든 출혈이 심하셨던 분입니다. 이분도 연세가 많으셨던 분이고 처음 왔을 때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혈압이 너무 낮아져 있으면 수술하시는 외과 선생님이 수술장으로 바로 가서 수술을 하기 어렵습니다. 혈압이 올라가야 이제 수술장에서 수술을 할 수 있는데 혈압이 너무 낮아져서 수술을 하지 못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응급으로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술 영상을 보시면 혈관을 촬영한 혈관 촬영술이고요. 저 가운데 부분에 아주 큰 이제 종양이 있고요. 종양이 좀 까맣게 보이는데 네. 저는 이제 까만 종양의 과혈관성 종양입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파열이 있었고요. 저희가 저 혈관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혈관을 다 막았습니다. 종양으로 가는 혈관을 다 막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피가 안 새게 됐고요. 항암 색전술이라고 하는데요. 항암 색전술은 저희가 혈관을 막는 색전 물질 외에 항암제를 같이 섞습니다. 그래서 항암제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치료법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치료를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합니다. 주변에 보시면 중간에 가운데가 이렇게 뻥 빈 것처럼 보이실 건데요. 저렇게 네. 이제 혈관이 다 막히면 더 이상 출혈이 없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출혈은 성공적으로 다 치료가 됐고요. 간암도 저 항암제 효과까지 같이 더해져서 나중에는 이제 완전 관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암도 다 없어져서 오. 좋은 상황으로 퇴원하셨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이렇게 작은 혈관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치료를 한다는 게 참 네. 저는 신기하기도 하고 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요. 이렇게 출혈이 심할 때는 어떤 물질을 넣어서 혈관을 막아서 지혈할 수 있을까? 네. 그 점인데 뭐 따로 나온 물질이 있나요? 네네. 네, 색전 물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영구적으로 혈관을 막는 물질이 있을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일정 시간 동안만 막는 물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 시간만 막는 물질 중에서는 젤라틴 스펀지라는 형태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돼지의 젤라틴 성분으로 만든 일종의 약품입니다. 이거는 한 일주일에 2주일 정도 있으면 자기가 혈관 속에서 녹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재개통이 가능해서 출혈, 산후출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혈관이 재개통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물질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코일, 작은 철사입니다. 이런 철사를 사용해서 동맥류 때 사용을 하고요. 네. 그리고 시스토 아크릴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강력 접착제 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본드는 혈관 속에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굳어버리기 때문에 아주 빠른 지혈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저는 이 인터벤션이라는 것이 우리 몸속을 들여다보는 또 하나의 눈이다, 의사의 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오늘 시간 함께 하시면서 영상의학과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앞서서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영상의학과 의사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시고요. 그중에 특히 이제 치료 영역에서 인터벤션이라는 영역에서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이해를 좀 시청자들 분께서 도움이 됐다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내과적으로 약으로 치료하는 분야 또는 외과적으로 수술로 치료하는 분야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다른 치료 분야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환자를 위한 다양한 인터벤션 시술이 더 발전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영상의학과 강홍대 센터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은 씨, 철원 씨도 수고했습니다. 건강하세요.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